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이 조명현 씨의 전임자, 이 조명현 씨의 전임자를 체포해서 조사까지 했다. 이런 사실이 전해진 겁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의 공직자가 체포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세금 유용 사건에 있어서 전직 경기도 직원을 체포할 만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그것도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관에 의해서 인정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명현 씨라는 분이 당시에 폭로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포된 이 오모 씨는 그분의 전임자입니다. 그렇다면 세금 법카 유용 행위가 일시적이 아니라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자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하고 표를 달라고 하려면 이거 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공익제보자 이 조명현 씨의 전임자로 경기도청의 법인카드 결제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오모 씨라는 분입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취임했던 2018년부터 약 3년 동안 비서실에서 일한 걸로 알려진 그런 인물인데, 검찰이 이 오 씨한테 출석을 하라고 요구했는데 계속 불응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한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 이 문제를 계속 건들고 제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아직까지 별다른 대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건 중에서 물론 이제 대장동 관련된 것은 기소돼갖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반화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 계속 나온 것이 법카곡인데, 일단 대장동이랄지 백현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작이다 소설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일과 관련해서 법카락도 쓴 거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호위무사하는 정청래 최고위원이랄지 또 민주당의 친명 의원들 이런 사람들도 법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얘기를 했다가 이제 법카는 증거가 명백하거든요. 카드 쓴 내역이랄지 그다음에 법카를 긁은 가게나 상점에 가서 확인하면 모든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명현 씨 전임자가 체포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법카 유용이랄지 과일을 산 것은 조명현 씨가 근무를 하면서 있었던 기간 동안의 일이에요. 그런데 전임자를 체포했다는 것은 전임자 기간에 전임자가 조명현 씨 역할을 할 때도 그 당시에도 법카를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법카를 쓰는 기간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조명현 씨가 이제까지 폭로했던 그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새로운 법카 사용 내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이랄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켜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닌 겁니다. 송 변호사님, 그러면 이 법카 유용 의혹의 시기 그리고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커질 수 있죠. 지금 전임자를 피의자로 어쨌든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법인카드의 결제 담당자는 그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동일한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결국 같은 수법으로 계속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법률용어로 포괄일죄라고 하는데요. 포괄일죄. 예, 전 기간에 대해서 아마 묶어서 기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는 그 규모가 늘어날 수 있고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정현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명현 씨보다 그 앞에 일했던 이 전임자도 법인카드를 직접 결제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계속 검찰이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가 결국 체포까지도 했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마침 또 제가 경기도의원으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 오모 씨라는 분이 그 전에 이제 있었던 분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 이제 모든 내용들을 아마 상세하게 알았을 것이고, 그 후임자인 이제 조모 씨에게도 그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어졌을 겁니다. 제가 더 염려하는 것들은 아마 성남시장 당시는 어땠을까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비서실의 다수의 인물들이 성남시장에서 있었던 인사들을 그대로 거의 대부분 그대로 경기도청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그랬을 때에 만약에 이 의혹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전임자인 경기도청의 담당자의 전임자인 성남시청의 담당자들은 또 어떠한 내용들의 의혹들을 얘기하게 될지. 그렇다면 이게 경기도지사로서의 4년의 어떤 의혹이 문제가 아니라 성남지사로 있었던 8년까지 총 12년간의 내용들까지도 다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당시에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공금을 단 한 푼이라도 유용한 게 있다면 거기 달게 받겠다라는 얘기를 끝끝내 하셨는데, 지금 이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본인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그 최고위원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조명현 씨의 전임자 오모 씨가 조사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오모 씨의 전임자 성남시장의 그 법카 담당자는 또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경기도 김혜경 씨의 이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혜경 씨를 보좌했던 이 권양엽 후보의 사천 의혹, 여기에는 아주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권양엽은 김혜경의 비서가 아니다라면서 어제 한동훈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나 입장 절대 안 바꿀 거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어진 공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호남에 단수 공천했던데요.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이런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아내의 비서라는 등 사천을 했다는 등 정당한 공천 행위를 사천으로 조작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습니다. 법적 조치를 해서 국적 조치하다 그렇게 됐던데요.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김혜경의 비서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가지고 사천을 했다고 가짜뉴스 퍼뜨리지 않습니까? 비서 맞잖아요. 저는 그 입장 유지하겠습니다. 비서 맞죠? 왜 비서가 아니죠?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 여러 명의 부실장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개인의 비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이재명 대표는 그 비서란 말이 과거 자기가 경기도와 성남에서 몸종 부리듯이 부렸던 공직자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비서가 아니라 부정부패 범죄고 인간 학대입니다. 이종훈 실장님, 네네.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요. 네. 법카 이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배모 씨, 이 사람 정도는 돼야지 비서라는 거냐. 근데 그 사람은 비서가 아니라 범죄 연루자고 네. 권양의 후보 같은 분은 비서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인간 학대라는 어떤 표현은 조명현 씨, 그러니까 7급 공무원이 지금 받아왔던 어떤 수모를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정치부 현장 기자 생활로 이제 현장에 있었고 또 총선 때 되면 서로 날카로운 공방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두 다 서로 고소고발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물론 고소고발하는 때도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이번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과연 허위 사실이냐를 놓고 상당히 뭐 공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서다 비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시 이재명 중앙선거대책위의 그러니까 선대위의 예. 그 조직도를 보면 분명히 4개의 실이 있고 비서실이라는 게 존재했고 비서실 내에 배우자 실이 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권 씨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조직도가 있거든요. 그럼 비서실이라는 분명한 조직도 내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부실장이라는 것은 직급이고 비서라는 것은 직책입니다. 즉 예. 실장 부실장은 그 사람이 서열이 그 조직 속에 뭐 어디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얘기할 때 부실장이고 비서라는 것은 전체 조직도에서 직책 무슨 일을 맡고 있느냐라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럼 조직도 하나로도 비서라는 말에서 그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경기도 법화 문제로 비서라는 어떤 이 연상되는 어떤 부분들을 지금 사전에 더 확산되기 전에 차단하고자 비서는 아니다라고 지금 프레임을 탈출하기 위한 어떤 공방을 벌이려는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고발 조치는 도리어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수원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저희 카메라가 찍은 그 모습을 좀 현장 생중계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수원에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사람 많이 몰렸습니다. 역시나. 시장인가요? 이곳이? 네. 정자 애누리 시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도착하자마자 한 위원장을 기다리던 시민들이 일제히 핸드폰을 꺼내서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지금 수원을 한 달 만에 방문한 겁니다. 이 수원이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험지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4년 전 총선에서도 8년 전 총선에서도 전패, 싹쓸이패한 지역인데 이곳에서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에서 바람을 일으킨다면 경기도 선거에서 뭔가 의미 있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 기대를 안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수원에서 유세 활동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후보로 출마를 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송영은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역시나 지금 많은 인파들이 한 위원장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원에서 상당히 반전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선을 보면 이제 천안, 청주, 그다음 수원인데 천안에서 2020년에 0대3, 청주에서 0대4, 그다음 수원이 0대5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석을 하나도 못 건져왔던 험지 위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험지에서 지금 저런 반응과 인파가 있으면은 4년 전보다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잘해서 의석을 획득해오는 것은 그 지역의 후보들이 할 몫입니다. 예, 정기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 가불병정 여기 후보가 확정된 곳들을 하나하나씩 돌면서 지금 유세를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지금 저렇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연고주의가 좀 강한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그동안은 보수 성향의 어떤 그 도시로 알려졌지만
지난 두 번의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사실 5대0, 5대0으로 전석을 석권했던 지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동안에 수원에서 가졌던 의석수를 최소한 한두 석이라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찌 보면 초기에 선거운동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초기에 들어가서 지금 붐을 일으키는 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저는 좀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운동 전 상황에서 저렇게 막 열광적인 그 환호 분위기, 이것이 선거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아직 전체 선거운동 공천 과정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예. 또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수원이 그렇게 호락호락 내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어떤 그 바람몰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곧 선거 결과로 그대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경기도 의원을 지내신 신정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후보들을 일일이 찾아주는 거 예. 후보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험지에서 특히 이제 전국적인 네임밸류가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현장을 저렇게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특히 시장 같은 곳은 소통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말들이 계속 돌 겁니다. 그러면은 수원 곳곳에서 한동훈이 왔대, 수원 잘 챙긴대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하면 분명한 거기 후보자들도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갈 겁니다. 이런 점에서 또 대비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삼선의 박광훈 의원, 아까 우리 언급했던 아마 그런 박광훈 의원 같은 분들이 삼선 동안 만들었던 지역의 조직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이 한 번에 이제 날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 당원들뿐만 아니라 박광훈 의원 같은 좀 좋은 정치인들을 지키고자 했던 지역 주민들의 민심은 또 떠나갔을 겁니다. 아마 같은 시간에 이재명 대표가 온다면 지금 저러한 모습의 어떤 지지 모습들, 호소하는 모습들을 과연 시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좀 이런 의심도 듭니다. 네. 신 의원님 말씀처럼 박광훈 의원 굉장히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당 안팎으로 신망이 두터운 이분이 지금 경선에서 졌기 때문에 그 여파도 아마 수원 민심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저희 현장 취재 기자들이 굉장히 빽빽한 그 인파에 몰려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이제 저 지금 화면을 보면요, 뭐 일부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 근데 모일 수 있죠. 그리고 저렇게 비대위원장지 대표가 보면 상당히 많이 동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 어떤 열기랄지 그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다른 곳을 방문했을 때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옷차림, 또 언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까지 전에 정치인들에게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포인트를 딱딱 집어내요. 그리고 후디티를 입고 경할 때는 굉장히 캐주얼 차림을 저런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저게 보수 정당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느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예. 저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그냥 화면을 보면 마치 뭐 아주 진보당의 어떤 뭐 청년 정치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번 선거에 저는 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고 또 저렇게 모여 있는 시민들이 아마 중도층에 있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역할이 사실은 어느 지역을 갈 때마다 저렇게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일단 후보자에도 굉장히 좋고요. 전체적인 전국의 선거에 있어서 열기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이종호 실장님. 네네. 한동훈 위원장이 수도권 그리고 험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유세 일정을 시작하고 그렇게 짜고 있는데 이런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메시지라든지 또는 공천 과정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현장에서 선거를 지원하는 모습은 이렇게 쭉 보면 4년 전에 실패했던 것들을 다 학습해서 그것을 되돌려 놓거나 그것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장면도 4년 전의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2020년 4년 전 선거는 어떻게 치러졌냐면 코로나19가 바로 선거일 한 수개월 전에 덮쳤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야 돼. 왜냐하면 그 전 선거에서도 졌거든요. 야당이었습니다. 야당은 선거에서 사실상 이 바람몰이가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당시 어떻게 됐느냐 하면 비대면 선거였어요. 즉 선거 유세를 서로 선거 유세하면 코로나19가 너무 이렇게 확산된다 하면서 당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은 눈물을 머금고 선거 유세를 광장에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상 180대 108로 그때 당시에 4년 전에 졌던 어떤 선거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입법 권력으로는 이 국민의힘이 야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 유세까지는 아니지만 선거 지원으로 이렇게 유권자들을 만나는 것, 4년 전에 못 만났던 유권자들을 만나고 바람몰이를 해서 벨트화해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노렸던 전략이고 또 국민의힘이 지금 필요한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은 거죠. 예.
저희 현장 카메라 기자와 취재 기자가 그 몰려든 인파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현장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저희 하던 얘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국면에서요. 무심코 내뱉은 그런 말 한마디가 선거법 위반에 걸려서 나중에 곤욕을 치르는 그런 경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도 다루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정호택 후보와 국민의힘에 재빨리 사과를 한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이 권영규 후보 고발건 이 문제만큼은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면서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민주당은 어떠냐면요. 막 정말로 힘든 자기들 입장에서 어려운 이슈가 있으면 몰리다가 오히려 역공으로 고발장을 뜩 내놓고 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과거의 국민의힘과 다릅니다. 이런 무고성 고발을 그대로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고 계속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 하루 정도 아주 말을 엄청나게 쏟아내셨던데요. 트위터 한 10개 하셨나? 페북 하셨나? 그 하루 얘기했는데 벌써 고발이 몇 개 당하신 거예요. 거짓말이 계속 나오고 이러죠. 그냥 정제된 자세로 저와 토론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저와 토론하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자,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고발장에 굴하지 않겠다. 나 무고죄로 끝까지 맞설 거다. 법정에서 다퉈보자. 이겁니다. 신정임 위원님. 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 다 법조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얘기가 단순히 정치적인 엄포로만 들리진 않습니다. 예, 좀 무섭네요. 예, 서로 이제 일반 서민들은 소송 건다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그날 밤잠을 설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법조인 율사라 그러죠. 정치는 사실은 칼 대신 말로 싸우는 것이고 말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 가장 최악의 정치는 사실 법으로 억누르는 것이고 법으로 겁박하는 것이거든요. 서로가 무엇을로 고소했고 또 무고죄로 반응한다? 과연 국민들이 지금 거기에 관심 있겠습니까? 사실은 어저께 나왔던 기사 중에 0.6%의 출생률, 10.6명 출생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거기에 무역수지 20억 달러 적자. 지금 국가의 경제와 미래의 자산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 장관과 이재명 대표 서로가 한 말 놓고서 고소고발하겠다. 여기에 어디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까? 저는 율사들의 정치가 바로 여기에서 한계를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정말 토론하고 싶다면 국가의 미래가 소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갖고 싸워야 될 것인가 말로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당을 함께 비판 주셨고요.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또 1대1 토론하자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서로 밀리지 않는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권양엽 씨와 관련된 공천이 굉장히 후폭풍이 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가면 민주당이 엄청 불리하다고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수행비선이 아니냐, 굉장히 지엽적인 거 가지고 명예훼손을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어떤 정치의 행태를 보면 고발을 한다고 하면 되게 상대편이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어느 한쪽에서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쪽이 되게 겁박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고발 고소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걸로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권양엽 씨에 대한 공천 과정에 있어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총선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의미가 되고요. 고발해봤자 이것은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고발이 허위 아니냐, 그럼 무고죄로 가겠다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을 또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뭐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기싸움하면서 밀리지 않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요, 이 권양엽 후보는 김혜경 씨의 비서 출신이라는 이 표현을 거두어들이지 않는 그런 배경에는 이 권양엽 후보가 지난 대선 때요, 김혜경 씨의 지방 일정에 동행을 하면서 직접 찍은 아니면 직접 찍은 걸로 보이는 그런 사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수행비서가 아니냐 이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신명계로 꼽히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오늘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선 후보나 그 배우자들을 여러 가지 이제 동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 옆에서 사진 찍었다고 다 비서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실제로 사실과 다른 거죠. 문재인 대선 후보 시절에 저희 지역에 왔을 때는 제가 아주 가까이에서 수행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노원구청장 시절인데 문재인 대선 후보 비서라고 표현하면 그게 맞겠습니까? 자, 이 논란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패널 분들께 한 분씩 여쭤보고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 변호사님. 비서를 비서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도요,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의 선대위 조직도에도 비서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배우자실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배우자실의 부실장이면 어쨌든 비서실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비서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비서입니다. 다만 뭐 민주당에서 그게 수행 비서가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비서는 수행 비서도 있고 뭐 언론 담당 비서도 있고 정책 담당 비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 권양엽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면은 당시에 김혜경 씨를 수행하지 않았냐? 그것도 매우 의문이 드는 게 그 언론에 이미 공개된
2021년 12월 10일자 그 페이스북 게시물, 이거 페이스북에 가서 클릭을 하면 시각이 나옵니다. 예. 12월 10일 그 새벽 1시 31분에 올렸기 때문에요. 이게 12월 9일치 일정이에요. 그 권양엽 씨 본인이 대구 상주를 거쳐 군의휴게소를 들러 경주에서 간담회 후 이렇게 올렸는데 네. 당시 언론 기사 찾아보니까 12월 9일자 김혜경 씨 일정하고 정확히 맞습니다. 오전에 대구에서 간담회하고 오후에 상주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고 그 경주 민주당 경주 지역위원회 교육장에 갔더라고요. 그 일정하고 일치를 하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11월 28일에 0시 40분에 올린 게 있는데 그것도 27일 일정이겠죠. 그러면은 그때 순천 여수에서 김혜경 씨의 일정이 있었는데 당시 현장에서 김혜경 씨를 찍은 사진, 그리고 그 현장에서 권양엽 씨 본인이 찍힌 사진 또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도 그 동행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번 동행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수행이라고 표현했다고 지금 허위 사실이라고 고소를 하는 것이냐? 저는 이거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정기남 교수님. 문제의 본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저는 비서라고 하는 것이 배우자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른바 과거에는 그 선거 캠프에 배우자 팀도 있을 수 있고 또 확장된 개념으로 배우자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식 의원이 배우자실의 실장입니다. 부실장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권양엽 씨가 부실장이었습니다. 예. 그럼 이 두 분은 국회의원인 이해식 씨는 수행비서입니까 아닙니까? 수행비서가 아니죠. 권양엽 부장도 수행비서는 아니죠. 비서실에, 그러나 비서실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할 자체는 수행비서가 아니지만 비서 신분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서냐 수행비서냐는 것은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볼가진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더 나아가서, 자, 김성환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를테면 수행비서가 수행하면서 사진 찍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행비서가 되는 건 아닌 거죠. 일례로 권양엽 씨가 부실장 역할을 하면서 때때로 내려가서 후보 부인 배우자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고 일정을 체크하고 만약에 사진을 찍었다 하면 그런 역할을 일시적으로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정적으로 수행비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치권 얘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속에서 그냥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비서, 이재명 대표의 비서라고 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이 문제를 키운 거예요. 이 문제가 불거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권양엽 씨라고 하는 민주당 캠프의 배우자실의 부실장을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하면서 예. 무리하게 전략공천하려고 했던 이른바 공천 과정의 문제인 겁니다. 예. 이것을 국민의힘이 수행비서 아니냐, 비서 출신 아니냐라고 이것을 정치공세로 끌고 간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이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면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하고 이걸로 끝내야 될 사안이지, 이것이 무슨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떤 부정적 이미지하고 계속 확산시킬 수 있는 아주 호재를 만난 양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법적 절차에 이미 착수가 돼 있고 또 해당 지역은 경선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요, 최근에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민주당 영입 인재들의 음주운전 전력도 꼬집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민주당에 음주운전 경력자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던 그런 분들이 다수 공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음주운전 전과자잖아요. 민주당에는 혹시 음주운전 가산점 같은 거 있습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경기 하남 을에 전략 공천한 영입인재 8호 김용만 후보가요, 이분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데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요. 또 한 명 있습니다. 부산 수영에 전략 공천된 영입인재 18호 유동철 후보도 음주운전 2번으로 벌금 150만 원과 100만 원 이걸 받은 게 뒤늦게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경력도 드러내서 끄집어서 공세를 편 건데요. 정기남 교수님께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허들이 좀 낮아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후보 자격 심사 과정을 통해서 엄정한 잣대로 음주운전이라든가 하는 이 사회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걸러냈어야지 못한 부분에서 아쉬움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실제로 지역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엄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진 반면에 비례대표 후보 추천이라든지 또 전략적으로 영입한 인사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찌 보면 엄격하게 걸러지지 못하면서 오늘과 같은 그런 사태가 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더 나아가서 당내 이런 기류도 있습니다. 과거 공천관리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사실 대학교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음주운전까지 사실 문제 삼는 그런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내에서 왠지 어떤 2018년 이후에 적발된 문제에 대해서만 좀 엄격하게 보려고 하는 다소 느슨해진 잣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번 주제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주제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한 말들, 한 비판들 중점적으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 민주당의 불리한 기사만 자꾸 나온다고 하면서 언론 환경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부쩍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잘하고 있는데 언론 때문이다, 이거죠. 한동훈 위원장 얘기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될 언론들까지 일부 협잡을 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가 하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일부 언론의 이 잘못된 행태도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야말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낙선 목적의 불법 선거 행위 아닙니까? 여당과 일부 악의적 언론들이 공천 혁신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아픔을 마치 심각한 분열, 내홍, 갈등인 것처럼 과장하고 포장을 했지만 얘기하신 내용들은 대부분 언론에 대한 투정 같은 것인데요. 기울어졌느니 어쨌니 저는 오히려 지금의 선거 관련한 보도가 저희한테 불리하면 불리했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너무 막장 공천이 많아서 뭘 비판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언론에서 그 대상이 많죠. 언론 얘기다 보니까 저희 언론인 출신이신 이종훈 실장님께 좀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총선이라든지 뭐 정치적인 공방이 벌어졌을 때 불리하면 언론 탓하는 것 한두 번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현에 있어서 협잡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두고 언론을 욕한 적은 없거든요. 언론을 비판한 적은 없거든요. 협잡이란 건 거의 뭐 사기, 야바위 뭐 이렇게 진짜 어떤 뭐 범죄의 행위에 준하는 그런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언론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한번 들여다보죠. 정말 지금 민주당이나 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 상대적으로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협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최근의 칼럼은 경향신문의 전 편집국장 출신의 교수가 이재명 대표 사퇴를 권함이라는 칼럼입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 뭐 보수 언론이라고 칭하는 어떤 신문이나 보수 언론이라고 칭하는 어떤 방송 또는 이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비판해온 것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조목조목 이재명 대표의 사천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추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만일까요? 아닙니다. 한겨레신문도 마찬가지고요. 예. 또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전 언론이 최근에 벌어진 공천 과정, 민주당에 이런 공천은 없었다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협잡이고 일부 언론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과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비판을 과연 중도적인 유권자들, 중도적인 국민들도 똑같이 생각하는지 한번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지금 비판들이 과연 온당한 비판인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